안녕하세요. 오늘은 Chain of Responsibility라는 행동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의 정의는 일련의 핸들러를 따라 요청을 전달할 수 있는 행동 디자인 패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청을 받으면 각 핸들러는 요청을 처리할지 아니면 다음 체인으로 핸들러를 전달할지를 결정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참조는 있어요. 리팩토링 그룹 디자인 패턴 밑에 체인 오브 리스판서블리티라고 여기에 가보시면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거기서 가져왔고요. 이 양동이를 지금 다음 쪽에 넘겨주고 있죠. 이렇게 계속 자, 끼얹기도 하고 넘겨주고 그냥 넘겨주기도 하고 끼얹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각 핸들러들이 다음 핸들러로 전달하면서 뭔가 어떤 동작을 할지를 결정하고 그 동작을 하고 다시 넘겨주는 형태로 다 체인이 다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체인 오브 리스판서블리티라고 합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인증된 사용자만 주문을 생성하고 관리자는 모든 주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인증이라는 거하고 오소라이제이션이라는 권한 관리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리퀘스트가 오더링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오센티케이션하고 오소라이제이션을 뭔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이렇게 슬픈 표정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페일이라고 하겠죠. 통과가 되면 오더링 시스템으로 웃는 얼굴이 가겠죠. 실패를 하면 401 unauthorizations이 이렇게 표시가 돼서 갈 테고요. HTTP일 경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리턴 값이 넘어오겠죠. 어쨌든 성공하면 success, 실패하면 fail이라고 해서 오더링 시스템에 접근을 못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른 후 몇 가지를 또 추가 구현을 하게 되죠. 추가 구현을 해서 이제 유효성 검사 단계를 추가하고요. 밸리데이션 그리고 동일한 IP 주소에서 오는 반복적 실패 요청을 필터링하는 부분, 무차별 암호화 해독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문제죠. 계속 모르는 문제 1, 2, 3, 4, 5, 6, 7, 8, 9, 10에서 막 이렇게 ABCD를 다 넣어서 여러 한 8개 정도의 암호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청이 계속적으로 오지 않게 하는 이제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주소가 오면 몇 번 받고 몇 초 내에 또는 몇 분 내에 오게 되면 일단 이거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게 되면 몇 분간의 딜레이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캐싱을 해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캐싱을 또 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중간이 점점 커지죠. 오더링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저분이 점점 커져요. 문제점.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코드가 점점 많아져요. 하나의 코드 이건 아마 하나의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펑션을 예로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펑션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펑션의 크기가 하나의 검사를 변경하면 다른 검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금 오센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 밸리데이션, 캐싱 그리고 필터링이 같은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한 처리가 서로 엮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오센티케이션하고 오소라이제이션만 좀 갖다 쓰려고 하면 코드를 복사해 가야겠죠. 얘들이 모듈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밸리데이션이랑 캐싱만 가져가야 한다 그럴 때도요. 어쩔 때는 이게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오센티케이션이랑 밸리데이션, 오소라이제이션이랑 캐싱 이런 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게 돼 있으면 그때 이제 코드를 또 복사하고 나서 수정해 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사용성이 좀 떨어져요. 이로 인해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유지관리를 한다는 가정이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개발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매뉴얼에 모든 히스토리를 적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정이 계속 됐을 거거든요. 빠르게 수정이 됐을 거고 이 히스토리에 뭘 써야만 그 다음 작업을 적용한다라는 규칙이 있지 않은 이상 아마 대부분은 이 작업을 누락을 했을 겁니다. 히스토리 작업을.
대부분의 회사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또 회사에서 이거를 강하게 스파르타 형태로 잡고 나간다고 하면 그 회사는 또 민첩하게 대응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 각 검사를 단일 메서드를 사용하는 개별 클래스로 추출합니다. 요청은 이 메서드의 데이터와 함께 인수로 전달을 하고요. 이런 핸들러를 체인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핸들러들이 있죠. 예, 각각의 핸들러들이 이런 오센티케이션 핸들러, 오서라이제이션 핸들러, 밸리데이션 핸들러, 필터링 핸들러, 캐싱 핸들러가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들어가면 핸들러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겨주고 다음으로 넘겨주고 다음으로 넘겨주고, 원래 그 과정 중에 하나의 핸들러를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에러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이 핸들러 빼고 이 핸들러 빼고 또는 추가하는 형태가 아주 좀 편하게 되겠죠. 자, 이런 거를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에 핸들러라는 게 있고요. set next, 그러니까 다음 핸들러가 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얘가 어떤 핸들을 처리하는지, 현재 핸들을 처리하는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에. 그리고 베이스 핸들러는 이 핸들러를 그 임플리먼테이션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아마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컨크리트 핸들러는 베이스 핸들러로부터 베이스 핸들러를 또 상속을 해서요. 이 아마 set next를 제외한 부분들을 처리를 할 겁니다. 이 핸들, 실제 핸들이 있겠죠. 여기서 보면 authentication 핸들러가 concrete가 될 거고요. authorization도 다른 concrete가 될 거예요. 그 핸들 처리하는 부분은 각각이 다를 테니까 각각에 대해서 돼 있을 거고, 이 set next 통해서 다음 핸들러가 만약에 얘가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authentication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set next에다가 다음에 핸들러를 추가를 안 하면 되겠죠. authentication에서 authorization을 이제 빼고 싶다 라고 하면 연결을 authentication 다음에 validation으로 연결을 해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캐싱이 필요 없으면 캐싱 빼고 validation 다음에 필터링으로 한다든지 뭐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set next의 역할이고요. 자, 이 핸들러가 다시 next 쪽에 컴포짓 되어 있어서 다음 핸들러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A라는 핸들러 다음에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요청을 처리해야 하지만 요청 유형과 순서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 특정 순서로 여러 핸들러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 또는 핸들러 세트와 해당 순서가 런타임에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런타임에 요 핸들러 뺐다가 요 핸들러 추가했다가 뭐 그런 식의 작업이 필요하다면 이런 지금 이 디자인 패턴인 체인 오브 리스폰서빌리티가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 다시 저희가 개발을 하겠지만 코드 직접 실행을 해볼 거예요. 퍼블릭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i 핸들러를 만들었어요. next하고 핸들, set next라는 걸 그냥 next라고 한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핸들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abstract 클래스 베이스 핸들러 보시면 이 i 핸들러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죠. 여기서 베이스 핸들러는 next, 요 next하고 print가 직접 구현이 되어 있고요. next는 핸들러를 넣어놨어요. 다음 핸들러를 미리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입을 받으면 여기에 넣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핸들러는 뭐냐면 뭘 처리하려고 하는 거냐면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핸들러는 3의 배수를 구해서 처리를 해버리고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핸들러 다음이겠죠. 걸러진 숫자를 제외한 숫자들 중에서 짝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서 걸러진 것들, 이 3의 배수가 아니거나 짝수가 아닌 것들 중에서 홀수를 찾아올 거예요. 네, 이 앞에서 걸러진 거 나머지에서 홀수를 찾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작업을 지금 이 베이스 핸들러에서, 이 핸들러에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 오브 3 핸들러라고, 이게 뭐 영어로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3의 배수에 대한 핸들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even 짝수, 그리고 이건 add 홀수에 대한 핸들러를 만들었습니다. 사용법은 이 세 개를 구현을 하고 H1의
next로 h2를 연결을 해주고 h2에 next로 h3를 연결을 해준 다음에 1에서 10까지 리퀘스트 만들고 실행하면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핸들러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저희가 복사를 해올게요. 이렇게 iHandler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베이스 핸들러가 있습니다. 베이스 핸들러. 자, 베이스 핸들러는 넥스트하고 핸들이 중요하니까 넥스트하고 핸들을 가져오는데 핸들은 abstract로 정의해서 아래쪽에 차일드 핸들러들이 처리하도록 해줘요. 그리고 넥스트에는 이제 다음에 처리할 핸들러를 적어 놓는 거죠. 이곳에. 그래서 핸들러에 넣어 놓고 이제 처리하도록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프린트는 단순히 이제 뭐 어떤 걸 처리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3의 배수에 대한 핸들러. 자, 이 핸들을 베이스 핸들러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핸들을 구현을 하고 있죠. 다시 구현. 리퀘스트에 1에서 10까지 중에 숫자가 들어올 거고요. 걔를 3으로 나눠 와서 0이면 프린트 해주고 아니면 다음 핸들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 핸들러가 있을 때 하겠죠. 없으면 만약에 널이라면 여기서 끝나겠죠. else에도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아까 짝수를 그 다음에 골라달라고 했으니 짝수에 대한 even 핸들러를 넣고요. 그 다음에 홀수에 대한 핸들러를 넣어요. add 핸들러라고 하고 이 테스트에서 저것들을 가져가서 쓸 건데요. 이걸 직접 한번 해보죠. 핸들러에서 h1이라는 걸 그냥 둘게요. h1 핸들러. 그래서 u multiple of 3 핸들러라고 정의하고 핸들러 2는 even 핸들러 정의하고요. 얘는 add 핸들러를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엮어줍니다. 이거 다음에 h2 해야지 라고 하고 h2는 그 다음에 h3를 하도록 해놔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로 이제 원본을 만들어야겠죠. 인너머러블 range 1에서 10까지 자, 이 수들을 다 가져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유연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하면 이게 처음에 멀티플 오브 3 핸들러부터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이란 값이 들어오면 얘를 먼저 처리하는데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even 핸들러로 가요. even 핸들러로 갔는데 또 조건에 맞지 않아요. 예, 짝수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add 핸들러까지 가서 1이 홀수구나 해서 홀수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값 2도 짝수구나 해서 짝수 처리를 하고 3은 멀티플 오브 3 핸들러가 먼저 되니까 걔를 먼저 골라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를 조금 섞어볼 거예요. H1, H2, H3라고 되어 있으면 헷갈리니까 제가 이름을 먼저 바꿔볼게요. 똑같이 멀티플 오브 3 핸들러라고 하고요. 이것도 even 핸들러라고 여기다가 할게요. 그리고 얘는 add 핸들러라고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다 지어놓고 일단 원래 H1, H2, H3여서 multiple, even, add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even을 add를 먼저 넣고 add를 먼저 처리하겠죠. 그러면 3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전에 3은 multiple of 3 핸들러로 항상 그 처리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add 핸들러가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add가 처리를 못하면 even이 하도록 하고요. 자, even 핸들러가 처리를 못하면 마지막으로 multiple of 3 핸들러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뭔가 사라졌죠. 멀티플 오브 3 핸들러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이라는 배수 3, 6, 9 이 형태는 아드 아니면 이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든가 이분이 체크를 해서 멀티플 오브 3 핸들러가 필요가 없는 형태가 돼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수정할 수 있어요. 유연하게 언제라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체인 오브 리스판서블리티 패턴의 이터레이터라는 행동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반이 되는 표현을 노출시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객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어그리게이트 유형에 무관한 동일 순차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여기서 어그리게이트는 컬렉션을 얘기해요. 아마 이 반복자가 주로 컬렉션에서 사용이 되니까 여기 어그리게이트라는 에그리것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그리게이트란 반복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이고, 이 이터레이터란 요소에 접근할 수 있고 순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컬렉션과 컬렉션을 순회하는 이터레이터라는 두 개의 클래스로 서로 분리를 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컬렉션의 각 요소에 순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때 리스트와 같은 컬렉션이라면 쉬운 작업일 수 있으나, 이렇게 복잡한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또 이제 트리를 깊이 우선으로 가져갈지 너비 우선으로 가져갈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깊이 우선으로 가면 이렇게 깊이를 가고, 그 다음에 깊이를 가고, 여기는 지금 좀 복잡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너비 우선일 경우에는 너비를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에그리것, 이 각 컬렉션 안에 그 순회하는 알고리즘이 들어있으면 내가 만약에 깊이 우선에서 너비 우선으로 바꾸려고 할 때 이 코드를 수정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터레이터라는 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컬렉션의 순회 동작 자체를 이터레이터라는 별도의 객체로 추출을 해요. 그래서 트리 컬렉션에서 depth first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breadth first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높이 우선, 너비 우선, 깊이 우선, 너비 우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이터레이터는 다양한 순회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여러 반복자 객체가 같은 컬렉션을 동시에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한 현재 위치 및 끝까지 남은 요소 수와 같은 모든 탐색 세부 정보를 캡슐합니다. 이터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단순한 인터페이스만 정의를 해놓겠죠. 여기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에그리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게 나을지 에그리것이라고 할지는 않을지 그냥 어그리게이트라고 할게요. 어그리게이트 콩글리시 같은데,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가 있을 거고요. 콘크리트 이터레이터가 있고 콘크리트 어그리게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그리게이트가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터레이터는 넥스트와 헤즈 넥스트를 구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이터레이터가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구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에그리게이트는 콘크리트 에그리게이트가 있어서 이터레이터를 실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컬렉션의 내부에 복잡한 데이터 구조가 있지만 그 복잡성을 클라이언트로부터 숨기고 싶은 경우,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앱 전체에서 순회 코드의 중복을 줄이고 싶을 때 그럴 때 또 사용을 하고요. 코드가 다른 데이터 구조를 순회할 수 있기를 원하거나 이러한 구조의 유형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터레이터가 여러 가지 컬렉션별로 이터레이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컬렉션하고 깊이 맺어 있지 않으면 이게 또 다양성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데이터 유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간단하게 주라는 윅스라는 애그리게이트를 만들고 애그리게이트에서 순회하는 이터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정의해 보시면 뭐 iWix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서 current와 move next라는 걸 구현을 하고요. 여기서 뭐 next, has next 뭐 이거랑 비슷하겠죠. 그리고 wix 이터레이터를 구현을 해서 wix 이터레이터가 어떤 거를 적용을 하는지 move next 할 때 뭘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return false, return true로 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wix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는 wix라는 애그리게이트를 실제 생성을 해요. 그래서 wix 아니면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여기에는 인터페이스를 다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터레이터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정의를 했고 애그리게이트에 대해서는 인터페이스를 따로 정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예 얘 자체가 윅스 자체가 콘크리트겠죠. 네, 콘크리트가 윅스 이터레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회하도록 합니다. 사용하면 뭐 move next를 체크해가지고 화일문 돌면서 계속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쪽에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순회 방식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건 지금 어떤 식이냐면 여기 보시면 단순히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나오도록 포지션을 이동해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세러데이하고 썬데이는 그러니까 주말은 놔두고 주중만 표시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이터레이터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iWix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다시 주에 대한 이터레이터다 weekdays에 대한 이터레이터 주말은 제외하고 다시 구현해서 move next를 week strength 마이너스 2까지 하면 자동으로 프라이데이까지만 나오겠죠. 그렇게 구현한 다음에 변경을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원래 weeks 이터레이터에서 weekdays 이터레이터로 바꾸면 monday부터 프라이데이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 간단하게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볼게요. 근데 그 코드로 구현하기 전에 요것들에 대한 발전된 사항을 할 수가 있는데 yield 구분하고 iInnumerable를 통해서 이터레이터를 또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코드 구현하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더 쉽게 하는 처리도 있고요. 이게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야 될지 좀 하기가 힘든데 이디엄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디엄에 가까울 거예요. 이디엄은 뭐라면 그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존적인 어떤 디자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 패턴? 네, 그 언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을 일종의 이디엄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게 자바나 이런 쪽에서 구현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 일드라는 이러한 코루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일드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자바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다른 언어들도 이런 코루틴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걸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Wix 이터레이터라는 걸 구현을 했고요. 현재 그리고 move next에서 뭐 현재 내용을 찍고 move next에서 다음 내용을 찍고 나서 뭐 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true false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wix 이터레이터라는 걸 구현했고요. 평일용에 대해서 weekdays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week length -2 포지션까지 한 다음에 이 어그리게이트 오브젝트에서 Monday부터 Sunday까지 정의되어 있는 weeks를 처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걸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터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move 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가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Monday부터 Sunday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두 개가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순회했고요. 아래쪽은 그냥 단순히 인덱스를 가지고 순회를 했잖아요. 네. 굳이 이터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터레이터를 쓰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걸 넣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wix 이터레이터에서
주말을 제외한 평일만 표시하려고 한다 할 때는 여기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데이랭스라는 거를 가지고 -2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코드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나요? 이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을 안 하고, 자, 여기를 찾아가서 얘만 수정해 주면 되겠죠. 자,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코드를 저희가 이 윅스라는 클래스를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라이브러리로 저희가 제공을 했고, 사용하는 사람은 라이브러리 개발자와 다른 사람이에요. 클라이언트.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단순히 그냥 get wix iterator만 호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구사항이 바뀌었어요.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아니고 주말을 제외한 날짜를 보여주라고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클라이언트, 이 개발자가 자기가 만들지 않은 윅스에 대해서 알아서 데이가 어디까지 들어있느냐를 소스 코드로 찾아서 이 밑에 쪽 세러데이하고 썬데이를 빼주면 되겠네 하고 -2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코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기가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 소스의 코드의 원본 소스를 찾아가지고 그 소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분석을 하고 나서 처리를 해야겠죠. 물론 여기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복잡한 구조였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트리 구조가.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뭔가 수정을 할 때는 또 이 바깥쪽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수정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버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개발한 개발자가 이 안쪽에서 수정을 하는 게 가장 낫겠죠. 근데 뭐 어쨌든 라이브러리를 개발한 개발자든 라이브러리를 담당한 개발자든 그 담당한 개발자가 해도 되고요.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그 둘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합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커플링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윅스에 대한 코드를 수정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윅스 데이스 이터레이터만 바꾸면 여기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자,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터를 활용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일들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터레이터라고 해놓은 것들 저 있죠? 이거 다 싹 지웁니다. 싹 지워버려요. 네, 필요 없습니다. 싹 지우고 두 가지를 추가할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컬렉션을 넣고 그리고 아래쪽도 이제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하나는 그냥 get wix iterator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iterator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포이치를 직접 실행을 해서 그리고 네, 이렇게 데이를 찍어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데이를 처리하려면 데이 이터레이터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윅스 클래스에서 I enumerable을 리턴 받는 get wix iterator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했고요. 그 녀석은 for each를 통해서 wix를 순회하면서 yield 리턴을 합니다. 이 yield라는 애가 코루틴 중에 하나인데 코루틴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 잡고 여기로 넘어갑니다. 잠깐 스위치가 이쪽으로 가요. 네, 런타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는다는 게 아니고 컨텍스트가 나는 여기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를 기억해 놓고 잠깐 컨텍스트를 스위칭해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텍스트에 run 클래스, run 메소드 쪽으로 보내줘요.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템이 넘어가고 다시 얘가 처리하고 나면 다음 포이치문 할 때 이 아이템의 다음 번째 거 Tuesday를 처리해서 리턴해주면 Tuesday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Wednesday를 리턴해주면 Wednesday가 찍히는 형태예요. 일드하고 리턴 구문을 가지고 이걸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간단하게 weeks랑 length를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일반적인 일드 구문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get weeks iterator, get weeks days iterator라는 게 아무래도 여기 좀 뭐랄까 강하게 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하지만 이제 간단하다라는 면에서는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조금 더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꼭 좋은 방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싶어요. 일단 이 두 개를 지우시고 iWix에 i enumerable 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넣어요. 그리고 얘를 구현하도록 하고요. enumerator가 포이치 형태로 wix 형태로 만들고요. 얘가 build return을 하도록 해놓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전에 구현했던 부분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부터 가져가는 게 아니고 wix 자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값은 같아요. 실행해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만약에 내가 length -2 그러니까 주말은 제외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length -2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 이게 싫다라고 하면 요 부분들을 방금 그 부분들만 여기 포이치 요 부분만 메소드로 처리하셔가지고 구분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캡슐화해서 처리하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이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초기에 말했던 이터레이터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안티 패턴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안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상당히 간단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고요. 이터레이터를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터레이터를 직접 구현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고전적인 방식을 아까 앞단에서 보여드렸던 이터레이터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처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스템에 랭귀지들이 지원하는 이런 enumerable 또는 enumerator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랭귀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구현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 중에 메멘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멘토는 구현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개체의 이전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할 수 있는 동작 디자인 패턴입니다. 여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텍스트 편집기의 기능 중에서 언도 기능을 저희가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특정 커맨드를 했을 테고 뭐 에디트를 막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내역들이 히스토리에 저장이 돼요. 우리가 워드나 이런 거 보시면 알죠. 그래서 막 저장을 하고 컨트롤 Z 같은 키를 누르면 이전 형태로 돌아가요. 네, 그러한 기능을 만든다는 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스냅샷 형태로 이전에 작업했던 내역을 얘가 우리의 편집키가 자동으로 저장을 해놔야 할 텐데 비공개 필드 등은 처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편집키 관련 클래스를 수정하게 되었을 때 개체 상태를 복사하는 클래스를 함께 변경해야 하기도 하고요. 실제 텍스트, 커서의 좌표, 스크롤 위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값들을 모두 상태가 노출되어야만 퍼블릭으로 노출해야만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미 비공개 필드로 만들어 놨다면 그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상태 스냅샷 생성을 해당 상태의 실제 소유자인 발신자 객체에게 위임합니다. 밑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특기 클래스 자체가 스냅샷을 생성하고 메멘토라는 특수 객체의 객체 상태의 복사본을 저장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시면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있고 오리지네이터, 메멘토, 그리고 케어테이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리지네이터의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컨크리트 오리지네이터가 있고 메멘토를 상속한 컨크리트 메멘토, 구현한이라고 할게요. 인터페이스는 구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한 히스토리를 관리를 하고 있는 케어테이커라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메멘토에 대한 어레이를 가지고 있죠. 실제 언도 처리를 그래서 케어테이커가 언도 하게 되면 그 처리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네이터가 하는 일은 내부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객체고요. 이 오리지네이터. 그리고 케어테이커는 오리지네이터에 대한 실행을 취소하게 하는 애예요. 그리고 메멘토는 케어테이커에서 변경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멘토에 대한 그 실제 내역을 그 케어테이커는 변경하지는 않고 이 히스토리만 가지고 있다가 이전 메멘토 스테이트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뭐 특정 메멘토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메멘토는 리스토어, 오리지네이트는 세이브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보시면 객체의 이전 상태를 복원할 수 있도록 객체 상태의 스냅샷을 생성하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객체의 필드 게터, 세터에 대한 직접 액세스가 캡슐화를 위반했을 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 iSales originator라는 게 있고 save 메멘토랑 restore 메멘토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sales originator가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요. 얘는 name, phone, budget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sales 메멘토가 뭐 상태를 세이브 해놓고 리스토어 할 때 다시 리스토어 합니다. 리스토어는 이 받아들인 메멘토에 따라서 can 리스토어 하겠죠. 이 메멘토가 아마 이전 내역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오리지네이터가 아닌 sales 메멘토가 있고요. 이 메멘토는 이 튜플로 값을 받아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턴이 튜플 형태로 name, phone, budget이 리턴 되도록 되어 있고요. sales 메멘토는 마찬가지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값, name, phone, budget 에 대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les 메멘토를 구현을 하고 아래쪽에서 sales caretaker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얘는 히스토리성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전 내용만 가지고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레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네, 저희는 이제 구현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사용법에 보시면 sales originator가 name, phone, budget을 넣어서 오리지네이터를 구현을 해놓고 이 메멘토에다가 s의 save 메멘토를 통해서 메멘토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태가 스냅샷 형태로 케어테이커에다가 전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name, phone, budget을 바꿔요. 체인징 했어요. 오리지네이터를 변경을 하고 이전 형태로 다시 가져올 거예요. 이전 형태로 갖고 오면 다시 리스토어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풋을 보시면 처음에 노엘, 반, 헐렌, 뭐 256, 0990, 25000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얘로 바뀌고 다시 원상태로 리스토어 하니까 이전에 우리가 저장해 놨던 스테이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메멘토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 이렇게 어떤 히스토리성 데이터들을 언도 리도하기가 쉬워진다는 걸 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이 세일스 케어테이커 같은 경우가 어레이 형태로 세일스 메멘토를 받아서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리스트로 다 보여주겠죠. 그게 아마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언도 리도 기능입니다. 꼭 메멘토를 똑같이 구현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iSales originator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요. save 메멘토가 메멘토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고 restore 메멘토는 메멘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리지네이터 자체 내에서 메멘토에 대한 어떤 흐름만 처리를 하고 있고요. 메멘토 자체는 다른 클래스로 빼놨겠죠. 그래서 오리지네이터가 하는 일은 name, phone, budget 예산이라는 말인데 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하겠죠. 근데 이럴 때 save memento 하면 현재 상태를 current state를 그대로 저장이 가능해요. name, phone, budget을 그대로 갖다가 넣겠죠. 그리고 restore memento 할 때는 어떤 상태, 받아들일 상태를 메멘토를 받아와서 처리를 하게 돼요. 이 메멘토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게 되냐면 이 밑에 케어테이커가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얘를 뭐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가겠죠. 내가 뭐 한 10개까지 그 한 개를 뒀다고 하면 10개까지의 내역이 저기 세일스 메멘토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내가 계속 뒤쪽으로 히스토리 백을 계속 하게 되면 세일스 메멘토의 초기 작업까지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벤트 소싱이라는 큰 아키텍처 스타일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히스토리까지 쓰진 않을 거고 그냥 일반적인 내역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런 할 때 보시면 저희가 특정한 값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인가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뭐 25,000원 예산을 처음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 하면 얘가 메멘토에 들어가고 그 메멘토는 이 케어테이커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꿔버려요. 여기 인강 이거를 애프터 여기 인강으로 바꾸고 7890 12345 번호도 바꾸고 이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내역이 나올 거예요. 리스토어 메멘토에 통해서 이전 형태로 돌아갈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면 자, 처음에 우리가 여기 인강이라고 썼던 내역들이 들어가고요. saving state 하면 save 메멘토가 그 메멘토에다가 저장을 하고 현재 상태를 그 상태를 관리하는 케어테이커에 전달해 줍니다. 네, 저장을 하고 있죠. 그대로 뭐 add 메멘토라고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가 어레이라면 add 메멘토로 계속 추가가 되겠죠. 여기는 그냥 단순히 하나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냥 메멘토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리스토링 스테이트에 의해서 리스토어 메멘토 하니까 이전 상태로 돌아가도록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관리하는 게 메멘토 디자인 패턴입니다. 디자인 패턴 중에서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테이트도 동작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상태가 변경될 때 객체가 동작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디자인 패턴이에요. 객체가 특정 상태에 따라서 행위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상태를 체크하여 상태에 따라 행위를 호출하지 않고 상태를 객체화하여 상태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패턴입니다. 특정 클래스의 스테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각각의 스테이트를 처리하려면 조건문을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if, else, else if 뭐 하나 두 개의 if문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점점 늘어나면 관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if 안에 또 if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또 if 조건이 있을 수 있고 else 안에 if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스위치 케이스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될 텐데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스위치 케이스 자체도 사실은 관리하기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이나 스위치 케이스문들 이런 것들이 길어지지 않게 하려면 조건들을 클래스로 아예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네, 조건들을 클래스로 캡슐하고 캡슐한 클래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어차피 클래스의 공통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 공통 인터페이스만 처리하고 스테이트 클래스 개체를 넘겨줘서 스테이트 클래스 개체에서 실제 동작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패턴이 이런 식으로 위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뭐 하나에 뭉쳐있는 어떤 동작이 있다면 그 동작을 여러 동작이겠죠. 여러 동작들을 각각을 클래스로 나누어서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책임만 가지도록 하게 됩니다. 이런 걸 SRP라고 해요. Single Responsibility 뭐 Principle이라는 얘기를 하죠. 뭐 SOLID라는 디자인 원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지금 설명 말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스테이트들의 처리를 하나의 클래스에서 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스테이트 클래스로 캡슐화하여 컨텍스트라는 원래 개체에서 논리를 숨기고요. 컨텍스트는 스테이트 클래스 중 하나에 대한 참조를 저장하고 있어서 모든 상태 관련 작업을 스테이트 클래스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더큐먼트를 예로 들어서 여기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스테이트가 있고 렌더 퍼블리시라는 걸 더큐먼트가 처리를 하는데 이 안쪽에 change state라는 인터페이스를 노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렌더 퍼블리시는 이 더큐먼트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이 변경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더큐멘트의 상태를 드래프트, 모더레이트, 그리고 퍼블리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트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시면 컨텍스트가 있고요. 스테이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걸 구현한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텍스트의 초기 이니셜 스테이트를 넣고 change state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do this나 do that을 처리하게 되면 do that을 concrete state에서 처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concrete state 자체도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의 어떤 동작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 패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컨텍스트가 하는 일은 스테이트에 대한 참조를 저장하고 모든 상태별 작업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태 객체를 전달하기 위한 세터를 노출하고 있어요. 컨텍스트가 여기에서 세터는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change state, change state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state 실제 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는 상태별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있어요. do this, do that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concrete state는 이 스테이트를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컨텍스트 개체에 대한 역참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컨텍스트 개체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고 상태 전환을 하도록 합니다. 컨텍스트와 컨텍스트 스테이트 모두 컨텍스트의 다음 상태를 설정하고 컨텍스트에 연결된 상태 개체를 교체하여 실제 상태 전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예를 들어보면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객체가 있고 상태의 수가 방대하고 상태별 코드가 자주 변경될 때 사용하고요. 클래스 필드의 현재 값에 따라 클래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대규모 조건으로 클래스가 오염된 경우 if, else, mark, switch case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유사한 상태 및 조건 기반 상태 머신의 전환에 중복 코드가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전사를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전사의 어택과 디펜스를 예를 들어서 전사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노멀 상태가 있고 퓨리 상태, 보통 상태, 분노 상태, 그리고 타이어드 그래서 피곤 상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상태일 때 어택은 무기를 휘두르어요. 그리고 나서 상태가 분노 상태로 변경됩니다. 디펜스는 방패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고요. 분노 상태일 때 어택은 무기를 2번 휘두르고 그리고 나서 피곤 상태가 되어버려요. 디펜스는 방패를 휘두르고 상태가 피곤 상태가 됩니다. 분노 상태일 땐 어떤 동작을 해도 피곤 상태가 되겠네요. 피곤 상태는 어택이면 그냥 밀쳐내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디펜스라고 하면 휴식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동작도 안 하고 있다가 상태가 다시 보통 상태로 돌아갑니다. 네, 이런 걸 구현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자,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워리어를 한번 볼게요. 유닛 컨텍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어택, 디펜스, 그리고 트랜지션 2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change state겠죠. 그래서 이 유닛 컨텍스트라는 실제 컨크리트 컨텍스트를 보면 유닛 스테이트를 받고 생성자에서요. 걔를 가지고 뭔가 트랜지션 2, 이니셜 스테이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2는 어떤 상태로 변경할 건지를 처리해줘요. 그리고 스테이트에다가 set context 이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컨텍스트를 전달해 줍니다. 역참조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워리어라는 유닛 컨텍스트를 만들고 어택일 때
현재 상태에 대한 처리, 디펜스일 때 현재 상태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닛 스테이트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set 컨텍스트가 있을 거고 attack, defense가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닛 스테이트 abstract 클래스에 보시면 attack, defense는 abstract로 그냥 인터페이스 선언만 하고요. set 컨텍스트를 통해서 컨텍스트에 대한 내역을 주입받아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normal state는 어택을 하게 되면 무기를 휘두른다 하고 그 다음에 체인지 하겠죠. 스테이트를 트랜지션 2를 통해서 퓨리 스테이트로 바꿔줘요. 그리고 디펜스를 하게 되면 방패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노 상태가 되면 마찬가지로 무기를 두 번 휘두름 처리를 하고요. 체인지 합니다. 이제 타이어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디펜스를 하게 되면 방패를 휘두르고 타이어드 스테이트로 돌아가요. 타이어드 스테이트는 어택하면 밀쳐내기, 그리고 디펜스를 하면 휴식하고요. 휴식한 이후에 노멀 스테이트로 돌아갑니다. 이런 형태가 스테이트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보시면 이제 노멀 스테이트를 가지고 컨텍스트 어택, 디펜스 했죠. 그러면 공격할 때마다 스테이트들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고 마지막에 타이어드 스테이트에서는 방어를 하게 되면 다시 노멀 스테이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i unique context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unique context를 구현한 concrete unique context가 있어요. i unique context는 attack하고 defense를 가지고 있을 거고 transition to라는 걸 가지고 state를 변형해 줍니다. 초기에 unique context를 생성할 때 initial state, 이 unit state가 initial state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state 값을 넣어서 transition to 하도록 해놓고요. transition to 하면 transition은 이 context를 전달을 해서 이 state가 context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attack, defense에 대한 abstract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warrior를 보시면 unique context라는 abstract 클래스를 상속받아서요. attack과 defense를 처리하는데 attack 보시면 state에 대한 attack을 처리하고 defense는 state에 대한 defense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attack이나 defense를 처리하는 state에 보시면 set context도 있죠. 인터페이스가 들어있어서 이 컨텍스트에 대한 내역을 받아와요. 이거는 아까 여기에서 역참조하고 있죠. 트랜지션 2에서 이런 식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이 노멀 스테이트, 퓨리 스테이트, 타이어 스테이트라 그래서 세 가지 스테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노멀 스테이트는 어택할 때 어떤 동작을 하고 나서 트랜지션 합니다. 컨텍스트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때 어떤 다른 스테이트로 변형을 하도록 동작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퓨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타이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걸 사용해 보시면 일단 저는 그냥 워리어라고 할게요. 워리어 컨텍스트 어차피 워리어니까요. 워리어의 초기 값을 넘겨줍니다. 뉴로 해야겠죠? 뉴 워리어의 초기 값을 넘겨줘요. 노멀 스테이트라고 해서 노멀 스테이트부터 나는 실행하도록 할 테니까 노멀 스테이트를 넣고요. 그리고 컨텍스트가 아니고 warrior.attack 하고 또 attack 그 이후에 defens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efense 그리고 defense를 한번 더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자, 컨텍스트 처음 초기 상태가 transition to normal state가 됐고요. 공격해서 무기를 휘두르고 나니까 분노 상태로 됐어요. 그래서 무기를 두 번 휘두릅니다. 공격했더니 그리고 나서는 타이어드 스테이트 이제 피로한 상태가 되었고 이때 공격하니까 밀쳐내기 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해요. 방어를 하고 나면 이제 휴식을 하게 되고 휴식하니까 다시 노멀 스테이트로 돌아와서 다시 방어를 하면 방패를 들어 올려서 상대의 공격을 막습니다. 이런 형태로 스테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막 노멀 스테이트로 해놨는데 이거를 다른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처음에 노멀 스테이트가 아니고 타이어드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하면 또 동작이 바뀌겠죠.
타이어드 해보시면 자, 처음에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밀쳐내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방어를 하고 나면 노멀 스테이트로 변경이 돼서 방패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합니다. 이 퓨리 스테이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퓨리 스테이트로 바꾸면 자, 퓨리는 무기를 2번이 들어오고 바로 타이어드 형태로 가서 밀쳐내기 다시 2번 해보고 어택이 2번 들어왔으니까 휴식하고 다시 노멀 스테이트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스테이트를 자연스럽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트 자체도 계속 추가할 수 있죠. 만약에 동작 중에 내가 퓨리 스테이트 다음에 디펜스를 하게 되면 타이어드가 아니고 다시 노멀로 이동하게 그 동작을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 코드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요. 이쪽 타이어드 스테이트만 노멀로 바꾸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패턴을 스테이트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패턴 중에서 템플릿 메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템플릿 메소드는 슈퍼 클래스에서 알고리즘의 골격을 정의하지만 서브 클래스가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알고리즘의 특정 단계를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동작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회사에서 문서를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의 웹 문서를 제공하고 이러한 문서에서 일관된 형식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해요.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plain text인 txt일 수도 있고 pdf, doc, csv. 여기는 이제 doc, csv, pdf를 예로 들고 있어요. 회사 문서를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앱의 첫 번째 버전은 doc 파일만 작동할 수 있고 두 번째 버전은 cs 파일 그리고 한 달 후에는 pdf 또한 지원하도록 했어요. 근데 작성을 하다 보니까 동작들이 중복되는 코드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doc랑 csv랑 pdf 자체를 마이닝하는 각각의 동작은 알고리즘 자체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pdf는 pdf 문서 포맷이 있을 것이고 csv는 csv 문서 포맷이 있을 것이고 doc는 doc의 문서 포맷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데이터들에 접근해서 get 해오는 형태는 당연히 다를 거예요. 오픈도 다르고 클로즈도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흐름 자체를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픈하고 익스트랙트하고 파스하고 어널라이즈하고 샌드하고 마지막에 클로즈한다 이런 식으로 추상화 또는 일반화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흐름 자체는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클래스에 유사한 코드가 많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처리하는 코드는 다르지만 흐름은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코드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해결책에서 알고리즘을 일련의 단계로 나누는 거죠. 네, 각각의 단계로 이렇게 스텝 1, 2, 3, 4, 5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고 이러한 단계를 메소드로 전환하고 단일 템플릿 메소드 내부에 이러한 메소드에 대한 일련의 호출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abstract 클래스라는 게 있고 템플릿 메소드가 이 역할을 해서 스텝 1, 2, 3를 흐르게 합니다. 이 조건도 이 안에서 템플릿 메소드 안에서 처리하겠죠. 스텝 2가 됐으면 3로 가고 아니면 스텝 4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고 나서 그 각각의 스텝 1, 2, 3, 4에 대한 정의는 차일드 클래스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 1이 오픈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오픈이고 스텝 4가 클로즈라고 하면 오픈 클로즈가 각각의 컨크리트 클래스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3, 4만 정의를 했고 여기는 1, 2, 3, 4 전체 정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각각 고유한 메소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bstract 클래스가 하는 일은 알고리즘의 단계로 작동하는 각 메소드와 이 메소드를 특정 순서로 호출하는 템플릿 메소드를 선언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각 메소드는 abstract로 선언만 되어 있거나 기본 구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텝 1, 2, 3, 4 중에서 2, 3는 기본 구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concrete 클래스는
모든 단계를 재정의 할 수는 있지만 템플릿 메소드 자체의 흐림 제어는 재정의 할 수 없습니다. 흐름은 이 abstract 클래스의 템플릿 메소드가 그냥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은 같기 때문에 흐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을 캡슐화해서 재정의 하는 게 이 템플릿 메소드예요. 적용하는 방법들, 어떤 때에 적용을 하느냐. 클라이언트가 알고리즘의 특정 단계만 확장하고 전체 알고리즘이나 해당 구조는 확장하지 않도록 할 때 이걸 쓰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일한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여러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서 아래와 같은 동작들이 있다고 할게요. 몹을 찾고 몹을 찾은 몹에게 주 스킬을 통해 어택하고 적이 공격할 경우에는 디펜스를 하고 그리고 특수 공격을 하고 적이 공격할 경우에 또 특수 디펜스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일격을 가해서 끝내는 어떤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게요. 전사나 도적이나 다른 클래스도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주 스킬들은 다르겠죠. 그래서 특수 공격도 다를 거고 디펜스 하는 방식도 다를 거고 특수 디펜스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일격도 다 다를 거예요. 각각의 메소드들은 재정의할 수 있지만 이 흐름, 알고리즘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이게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이 템플릿 메소드에 딱 맞는 디자인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abstract 클래스를 한번 보시면 템플릿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iUnit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하고요. 그 유닛은 AutoHunt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abstract 유닛은 유닛에 대해서 임플리먼테이션을 할 텐데 이 AutoHunt라는 템플릿 메소드가 find mob, main attack, main defense, special attack, special defense, final attack 이런 흐름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ind mob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적절한 레벨의 몹을 찾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메인 어택이나 스페셜, 메인 디펜스, 스페셜 디펜스, 파이널 어택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단순히 인터페이스 정의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컨크리트 클래스로 가면 워리어가 있고 로그가 있겠죠. 워리어는 파이널 어택을 할 때 목을 대검으로 베고 메인 어택은 대검을 휘두르기이고 메인 디펜스는 방패로 막기, 스페셜 어택은 점프하여 대검으로 찍기, 스페셜 디펜스는 방패로 밀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그는 파이널 어택이 심장에 단검 찌르기, 단검을 주로 사용하겠죠. 도적은. 그 다음에 메인 어택이 단검으로 찌르기, 메인 디펜스를 하면 회피를 하고요. 스페셜 어택을 하면 독을 단검에 바르고 찌르기, 그리고 스페셜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반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오토헌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템플릿 메소드인 오토헌트를 호출하니까 각각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유닛이라는 것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오토헌트라는 템플릿 메소드를 정의했어요. 이 오토헌트라는 템플릿 메소드는 알고리즘의 흐름을 정의를 하게 될 테고 몹을 찾고 주 스킬을 사용하고요. 공격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방어를 하고 다시 스페셜 어택을 하고요. 스페셜 디펜스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파이널 어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인드 몹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 abstract 유닛이라는 클래스에서 구현을 해놓고요. 나머지 메인 어택, 스페셜 어택, 메인 디펜스, 스페셜 디펜스, 그리고 파이널 어택 등은 각각의 유닛에 따라서 다를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각각 구현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인터페이스만 정의를 해놓죠. 워리어를 보시면 파이널 어택에 대해서 정의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다 정의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아래쪽 로그도 이렇게 각 인터페이스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쓰냐면 오토헌트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iUnit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주입받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오토헌트 new warrior, 오토헌트 new log 통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게 흐름을 보시면 실행해 보시면 워리어가 주변에서 적절한 레벨의 몹을 찾는다 하고 그 해당 유닛에 맞는 공격들을 하겠죠. 대검 휘두르기 로그는 단검으로 찌르기,
방패로 막기, 회피, 점프하여 대검으로 찍기, 독을 단검에 바르고 찌르기, 방패로 밀치기, 반격, 목을 대검으로 베기, 심장에 단검 찌르기. 이런 식으로 자동 사냥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경우에 약간 변경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오터 헌트라는 개념 자체를 변경을 해서 메인 어택 다음에 메인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형태로 바꿀 수도 있겠죠. 메인 디펜스가 아니고요. 이렇게 디펜스 쪽은 뒤쪽으로 몰고 공격부터 공격 위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원래 이렇게 해놓지 않았으면 각각의 워리어나 로그에 따라서 각각이 변경될 수 있으니 그 안에서 얘들을 다 고쳐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하나만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휘두르고 찍고 방패로 막고 밀치고 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찌르고 독을 단검에 바르고 찌르고 회피 반격 그리고 심장에 단검 찌르기,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럴 때 템플릿 메소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